인플레이션이라는 걸요, 얘기를 할 때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월급을 제가 100만 원씩 받는데 새우깡이 100만 원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목에다 칼을 겨눈 것도 아닌데 싹 하고 이 돈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내 소득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좀 주목할 게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최근에 물가가 둔화됐다고는 했는데 잠깐 생각해 보실 게 물가가 둔화되는 거하고 디플레이션은 달라요.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하고 물가가 내려가는 게 다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올라간 물가가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오르지 않고 머물러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다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올라온 물가도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데 이미 올라온 물가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게 1번인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상 거기에 익숙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가 상승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백화점 이제 지하에 가서 이렇게 쇼핑을 하는데 백화점 지하에 있는 그 식품 코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걸 보면서 놀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2개 사던 거 한 개. 네,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요, 대비가 안 된 개인들을 놀라게 만들고 소비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소비를 더욱더 위축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금리 인상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자 부담의 증가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계부채가 많다 보면은 이자 부담이 늘어났으니까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많아지게 되죠. 그럼 그만큼 개인 입장에서는 소득 중에서 대출 이자로 나가는 게 많고, 그럼 남은 게 적을 텐데 그걸로 또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비싸진 물건을. 그럼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쓰고 나니까 남는 돈이 별로 없으면 이걸로 저축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갖다가 전후해가지고 지금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뛰었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축을 계속 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격이 저만큼 달려가니까 이거는 양극화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낳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소비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게 1번, 그 다음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저축이 힘들어진다는 게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게 3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요, 얘기를 할 때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월급을 제가 100만 원씩 받는데 100만 원 주머니에 꽂고 가는데 새우깡이 100만 원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가 와서 제 목에다 칼을 겨눈 것도 아닌데 싹 하고 이 돈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항상 양극화를 세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산을 가진 사람하고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 그러면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가 더 편중이 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위기를 한 번씩 겪고 나면은 이 양극화가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이어졌을 때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지금의 삶 속에서 사는 게 더 팍팍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빈부격차에 있어서요. 부익부 빈익빈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왜 더 부자가 되죠? 이게 자산 중에는 참 여러 가지 자산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자산들 중에는 이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은 결국엔 자금이 많다 보면은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에는 부동산도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국면을 탄탄하게 견딜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도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주식 같은 자산들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인플레이션 국면 때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해소가 되면 그때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자산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주식이라든지 다른 자산들을 갖고 있지 못했을 거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없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기간을 견뎠기 때문에 무언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경기 부양의 수혜를 오롯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를 잠깐 돌아보면 아직 인플레이션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끝날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대를 반영하면서 자산 시장을 밀어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만약에 결국에는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올해 나타났던 상승장에서의 수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큰 하나의 굴곡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이후도 이렇게 하나씩 고비를 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더 강해지게 되죠.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딱 지금 팀장님 설명 들으면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네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개인들은 어떻게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항상 제가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분산 투자라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국면이 나타나는데 이번이 참 어려운 게 40년 만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인데다가 이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 상황이 되게 빠르게 바뀌어요.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했다가 또 올해는 이게 좀 나아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내년에는 나아질 거니까 미리 땡겨. 이제 이런 식으로 자산시장이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무언가 하나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냥 막 확 쏠려가서 다 팔어 다 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자산을 중심을 잡고 주식이라든지 안전자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와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들 이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깔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멍청한데 갑자기 얘만 확 오르는 경우가 있으면 얘네를 내가 왜 갖고 있었을까 하면서 이걸 던지고 이쪽으로 확 쏠리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국면이 확 바뀝니다. 상황이 확 바뀌어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제일 좋았던 게 원유와 같은 원자재 자산이 굉장히 좋았어요. 다 죽는데 원자재만 올랐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오르는데 원자재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눠봤었을 때는 그러면 원자재는 언제 하냐? 그럼 작년에는 원자재 하고 올해는 원자재 안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깔아놓고 따라가야지 이 하나하나의 흐름을 받을 수가 있지 이게 어느 게 올라간 것 같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 붙잖아요. 이미 늦고 이런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번번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물고기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고기를 잡을 때 보면은 어렸을 때 이제 이 족대라고 해서 그물에 있어요. 족대를 들고서 뛰어다니거든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근데 그 어떤 물고기도 저보다 느리지 않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어른들은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삼촌도 그렇고 어르신들은 이제 평상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즐겁게 한잔 하시고 노시면서 갑자기 이제 뭐냐면 이제 어항이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떡밥 같은 거 발라서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물속에다가. 그거 한 3개를 갖다 여기저기 넣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그쪽 가지 마. 딱 이런 얘기 하신 다음에 또 평상에서 이제 또 이렇게 재밌게 또 쉬시는 거죠. 주무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2-3시간 정도 지나갑니다. 저는 이거 듣고 쫓아다니려고 다 털려 있거든요, 영혼이. 근데 딱 3시간 후에 이제 한 달 딱 나오셔가지고 드는데 막 물고기가 막 있는 대로 들어있는 거죠.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분들은 거기 어항을 넣었던 이유가 이렇게 놔두면 여기로 물고기가 온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시간의 문제일 뿐. 그러면 여러 개의 자산을 깔았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자산을 깔고서 기다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주식했다, 채권했다, 뭐 오른데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균형을 잡아놓고 어떤 자산이 균형 잡고 기다렸는데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면 많이 들어온 데서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쪽을 올려주는 이런 전략이 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균형을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요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균형. 그러니까 자산 분산으로만 인식하면 돼요. 분산의 방법도 좀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분산 방법이 있는데 자산의 분산은 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원자재 같은 자산들로 분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커버를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걸 커버를 못하냐면 예를 들어서 특정 국면에서는 어떤 땐 주식이 좋고 어떤 땐 채권이 좋고 어떤 땐 원자재가 좋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이 국면이 다른 국면으로 확 넘어가면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국면이 확 바뀔 땐 모두가 당황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한번 휘청휘청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자산 가격의 조정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진짜 궁극의 안전자산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궁극의 안전자산이 뭐냐면 달러 같은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원자재도 빠졌어요. 다 빠질 때 혼자 뜬 게 있거든요. 그래도 유일하게 버텨주면서 엄청 올랐던 게 킴달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년 초에는 1,200원에 시작했던 원달러 환율이
작년 하반기에는 1,44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산들이 다 고생할 때 혼자 튀는 게 달러라는 자산이죠. 네. 이게 그래서 달러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자산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궁극의 위기의 영역을 커버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거든요. 네.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닌데 달러는 기축통화거든요. 정말 궁극적인 위기가 생겼을 때는 대출을 갚아야 돼요. 그 대출이 대부분 다 달러 대출이 많아요. 그럼 아무래도 달러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달러 값이 팍 튀어오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하는 방법이 자산 분산도 있지만 통화의 분산이라는 걸 같이 끼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거죠. 네. 자산 분산, 통화 분산 좋은데 네. 지금의 시점이 고점인지 저점인지 참 판단하기 애매하잖아요. 타이밍이요. 그렇죠. 그럼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꾸준히 조금씩 사나가는 게 저는 되게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는 시점의 분산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고급 저는 용어. 예, 그렇죠. 자산의 분산, 그 다음에 통화의 분산, 시점의 분산, 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산 분산의 주식 안에서는 또 종목 분산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죠? 종목이나 지역 분산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미국 주식이다, 선진국 주식이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지난 10여 년 동안은 선진국 주식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10년,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선진국 주식이 되게 고생했어요. 아, 그래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 초반에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 닷컴 버블 당시가 2000년도 3월 10일이었는데 그때 나스닥 지수가 5100으로 고점을 찍어요. 5100으로 돌아온 게 언제였냐면 이때부터 깨지기 시작하는데 2015년 4월이 돼서야 돌아왔어요. 잃어버린 15년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게 미국 주식은 무조건 계속 올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2000년대 그 시간에는 미국 주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되려 성장하는 테마를 갖고 있는 네. 신흥국 주식이 되게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주식은 미국 쪽, 성장주, 가치주 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그것도 시기마다 또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미국이나 성장주 쪽이 좋을 것 같아. 그럴 확률이 높아. 그럼 그 확률이 한 70% 정도 된다면 70%만큼은 거기에 넣고 나머지 30%는 가치주나 신흥국에 조금은 넣어놓고 요렇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요.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네. 하나는 미래가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그 확률에 맞춰서 나눠 놓는 전략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가 균형이네요. 딱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네, 그렇죠. 그러면 달러는 다른 쪽,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 물론 채권은 또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주식하면은 대표 위험자산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달러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달러는 무조건 안전자산으로만 보고 네네.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왜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시대에는 채권은 왕이에요. 채권이 처음에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내 구매력을 보존해 줘야 되는데 그냥 항아리에다 돈을 묻어놨는데 물가만 올라가면 이 항아리 속에 돈은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과 같은 예금에다가 돈을 넣어 놓으면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은 금리가 올라가지고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오랜 기간 장기 채권을 갖다 제가 샀어요. 네. 그래서 이 채권에서는 2% 정도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10년 동안 2%로 가야 되는 갑자기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2%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채권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국채의 가치도 떨어지거든요. 왜? 금리가 낮으니까. 물가는 높은데. 네. 그럼 국채의 선호도가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볼 때 이거는 안전자산인가? 그게 아니라 이럴 땐 깨져요. 그래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채권이 굉장히 둘 다 힘들었습니다. 주식 채권이 모두 힘들고 원자재하고 달러 같은 자산이 좋았어요. 근데 그 원자재도 작년엔 상반기에 좋았고 하반기에는 달러가 셌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라는 거를 안전자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지만 이 채권과는 조금 다른 영역에서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때 이걸 해지해주는 약간의 보험과 같은 자산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엔화도 안전자산이라고 늘 하잖아요. 네. 거긴 지위가 깨진 거예요?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화도 이 눈을 번쩍 뜰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엔화를 굉장히 많이 들이붓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특성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친구들도 한 번씩 눈을 번쩍번쩍 뜨면은 난리가 날 때가 있습니다. 다만 엔화는 달러가 조금 달라서 엔화가 눈을 뜰 때는
궁극의 리스크가 생길 때, 정말 큰 리스크가 생길 때만 눈을 한 번씩 번쩍번쩍 뜨거든요. 코로나 사태 내지는 2018년도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면 주저앉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씩 눈을 뜨거나 금융위기 이럴 때 한 번씩 눈을 뜨죠. 그래서 금융위기 때 보면은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이 금융위기 직전에는 7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게 한순간에 1,600원까지 뛰어요. 그 눈을 뜬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올라갔다. 그렇죠. 이 100엔을 살 때 700원이면 사던 걸 1,600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엔화라는 게 참 무시하기 어려운 안전자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참 무서운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을 너무 명확하게 해주셔서 분산의 의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가 됐고 통화분산 안에서 또 달러와 엔화에 대한 특징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느 쪽이 너무 좋으면 이쪽 가지고 있을 걸 하면서 수익이 상쇄돼 버리니까 분산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중요하네요.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익이 상쇄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분산 투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 오르는데 하나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쭉 가다가 어느 한 날짜에 둘이 동시에 끝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이 맞아요. 왜 하나는 올라 있고 하나는 떨어지니까. 이런 투자는 의미가 없죠. 근데 이 뒤가 오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쭉 가는 건데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오른 애는 영원히 오르는 게 아니라 얘 말고 또 다른 애가 오를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올라 있을 때 밑에 줄어드는 애의 비중을 늘려주는 전략으로 가야죠. 그래야지 또 얘가 올라온 거에 수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와 있을 때 이 수익을 갖다가 실현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밸런스를 잡아주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놔두고서 그냥 내깔려 놔두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정기적으로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는 이른바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는 게 6개월, 1년 이 단위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 자산 투자를 했을 때 주식 50, 채권 50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1년이 지나요. 50, 50이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주식이 막 더블 뛰고 채권은 거의 뛰지 않았는데 또 어떤 때는 주식은 반토막 나고 채권은 안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땐 주식의 비중을 줄이면서 채권의 비중을 늘리고 그러면은 이미 위험한 데서 수익이 난 걸 안전한 채권에 넣어서 이 이익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안전한 채권에서 주식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죠. 이랬을 때 만약 경기부양책 하나 터지면 또 굉장히 또 좋은 효과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처음에 금융투자 이런 거 시작할 때는 분산투자라고 하면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뭐하고 되게 비슷하게 들리냐면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습니다. 누가 몰라요. 과학적으로 반론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고 싶지 않잖아요. 병원에 가시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건영 씨는 속이 안 좋으니까 맵고 짜고 단 거 먹지 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이제 얘기하시는 거 햄버거 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의사 선생님 여쭙고 싶죠. 뭐에서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커피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근데 이렇게 들리거든요. 저도 공감해요. 저도 공감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뭘 느낀 거냐면 그냥 솔직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금융위기 같은 위기를 한 번씩 겪고 나니까 예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석학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석학들이 있어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이론으로 석학되셨거든요. 진짜 그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분들이 저보다 주식을 잘 몰라서 그런 걸 할까? 내지는 그분이 저보다 윗사람들, 뭐 CEO들 네트워크가 적어서 분산 투자 얘기할까? 저보다 주식 투자 잘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시는 이유는 미래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번 주에 저기 뭐 신용등급 강등됐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날짜를 맞추면서 예측을 했겠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예측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갈 때가 문제가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었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때는 빈집털이 당하는 게 집중 투자입니다. 고수라면 얼마든지 이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반대로 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아무래도 이제 막 또 직장인이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걸음마를 지금 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분산 투자가 지금은 제일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너무 좋습니다. 그 시점 투자요. 시점 분산이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개인별로 자산 리밸런싱 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그럼 어떤 시점 갑자기 뭔가 터졌어요. 예를 들면 팬데믹 갑자기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악재들이 나왔을 때 그때도 리밸런싱을 바로 해야 될까요? 5년에서 10년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감이 올 때는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일반적이면
어차피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 있잖아요. 그대로 가시는 게 전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때 보면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귀경길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와, 그럼 이제 차 엄청 막히잖아요. 네. 근데 내비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로 빠지라고. 단축된대요, 시간이. 네. 근데 골로 빠지면 보통 네. 더 늘거든요. 왜냐하면 차들이 다 몰려버리니까.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예. IC 쪽으로 빠져나오는데 네네. 1시간 걸렸어요.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비가? 다시 고속도로로 가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제가 너무 멘붕이 아직까지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갈 걸. 그쵸.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직진할 걸. 리밸런싱은요. 네. 자기 스스로하고 약속한 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나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게 있잖아요. 네. 예, 그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중간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뜰 것 같은데 주식으로 확 몰려가잖아요. 물론 이게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 여러 번 겪어보고 이 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네.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하락장에서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이게 돼요. 진짜 고수네요. 후퇴하면서도 먹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기 노바닥 그걸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니면서. 그렇죠. 네. 누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 때 네네네. 참 사람이 속이 쓰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모두들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예, 그냥 가시는 게 그게 제일 빠르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분산 투자하면 돈을 못 번다. 맞는데 짧은 시간 안에 큰 돈 못 번다. 이게 맞아요.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예, 저는 오랜 기간을 두면서 예금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간다, 안정적으로. 네. 그런 게 포트폴리오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유혹들이 있겠지만 네. 이 시점 분산이라든지 리밸런싱을 할 때는 너무 무언가에 휘둘리는 것보다 계속 따라가 주는 것. 그리고 이제 시점 분산 투자라는 게 이제 사실은 적립식으로 계속 쌓는 건데 보통 적립식으로 쌓을 때는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 때가 좋은 거예요. 떨어질 때 많이 쌓아서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떤 줄 아세요? 실전에서는 떨어지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해요. 더 떨어질까 봐. 네.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올라갈 때 해요. 그래서 저는 무던하게 이 원칙들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가시면 되고 네. 특히 이렇게 막 꽉 막혀 있는 설날 내비게이션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확 트는 것보다 네. 그냥 나의 스타일로 밀고 가는 게 예. 답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랫동안 위기를 쭉 봐오셨기 때문에 결국은 왕도는 없고 우리 정통길로 가자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하는 사람은 언제나 욕을 먹는 게 주가가 빠질 때도 주식을 갖고 있으라고 하고 그렇죠. 주가가 오를 때는 주식을 조금 갖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욕을 먹는 케이스지만 근데 결국에는 그게 가장 안정적으로 가던 길을 가는 케이스가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